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북과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행동경제학자로 유명한 댄 에리얼리 교수의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이 저자의 전작인 이 상식 밖의 경제학이 상당한 반향을 이끌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아주 재밌게 봤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주치는 이런 많은 상황들에서 인간은 정답이 뻔히 보이는 확실한 순간에 전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고 만다는, 즉 인간은 아주 불완전하고 비합리적인 존재라는 내용이 그 주 화두였습니다. 보통 인간은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자부하는 우리 인간들의 일반의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여러 가지 주제와 이 케이스들이 아주 이제 흥미로웠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이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도 역시 이러한 패턴의 연장선인데요. 이제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시작은 그 미국 케네디 예술센터의 한 선물 매장에서 생긴 일로 그 서두를 여는데요. 이 매장은 좀 나이가 지긋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이런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는 매장이었는데요. 당시가 70년대이기도 하고 좀 매장의 특성상 매장에 금전 등록기 자체가 없어서 이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을 보관하는 이 현금 상자만 좀 덩그러니 있는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한 해에 이제 40만 달러가 넘는 이 매장의 매출액 중에 약 15만 달러를 이 누군가가 이 자꾸 훔쳐간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매니저가 고용되는데요. 이 매니저는 이 부정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장시간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먼저 어떤 한두 사람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이 매장 내 수많은 이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이 돈과 물품을 훔쳐갔던 것입니다. 구성원 자체가 좀 세상을 살아올 만큼 살았고 나름 모두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고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으며 센터를 가꾸고 이 돌봐오던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모두 이런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이죠.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한 이 내용은 곧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부정행위를 저지르는데 보통 아주 사소한 수준으로 저지른다 하는 것입니다. 어, 주로 이제 행동경제학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죠. 심리학과 경제학의 접경 부분을 다루는 이제 이러한 행동경제학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론 체계를 좀 다양하게 갖췄고요. 오늘날에는 이제 훌륭한 학문의 한 범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은 좀 인간의 이러한 실제 형태를 좀 아주 면밀히 분석을 하고요. 그 결과로 이 합리성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이런 경제적 인간을 전제로 한 기존의 주류 경제학에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이라는 이론 체계를 정립하고 이전에 그 조금 답답하고 고루한 이 주류 경제학을 많이 공략했고요. 그 결과가 오늘날에 상당한 성과를 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좀 학술적으로 수준 높은 저서들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을 조금 더 보면 그 주창자인 이 허버트 사이먼 교수는 인간이 완전히 합리적일 수 없다는 것을 이 제한된 합리성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먼은 이 경제학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인간을 연구해야 하며 이 최적화 원리보다는 이 본인이 원하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이제 선택을 한다. 이러한 만족화 원리에 입각하는 것이 더 맞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류 경제학이 철저히 무시했던 인간의 감정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역설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제 숫자를 위주로 봐왔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싶다면 철저히 감정을 배제하라고 주장해 왔었죠. 물론 주류 경제학에서도
이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이제 선호사항, 이 선호라는 취향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제학에서는 이 사람들이 일관성 있는 안정된 선호를 갖고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감정이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가 없었던, 중요하게 평가되지 않았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인간의 감정을 높이 평가하는 또 중시하는 이 심리학자들은 이 감정이 없으면 이 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이 오늘날처럼 이 개인성과 다양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에는 더욱 그 가치가 깊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음, 뭐 좀 쉽게 표현하면 기존의 주류 경제학은 어, 좀 경제 현상의 큰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인간의 행동을 좀 단순화하고 수치화하려고 하는 좀 그런 성향이 있는 반면에 심리학은 인간 행동의 복잡함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노력한다. 뭐 이렇게 보면 뭐 되지 않을까 합니다. 뭐 그동안 사실 심리학은 이 소비자 행태 분석이 매우 중요한 마케팅 같은 쪽에는 많이 침투를 했었는데요. 예, 정통 경제학에는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좀 많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분석 도구와 이 축적된 지식으로 이 무장한 행동 경제학이 앞으로는 더욱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판단입니다. 이 전작과는 약간 방향을 달리했지만 이 책 역시 좀 인간의 이해할 수 없는 면에 관해 좀 다양한 고찰과 연구를 통해서 학문적으로도 훌륭하면서 내용적으로도 재미를 놓치지 않은, 네, 그런 결론을 이끌어낸 명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저자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놀라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주위의 많은 이런 모든 일들을 나도 모르게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비합리적이지만 그 행동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 하는 주장을 좀 기발한 실험들로 입증해 보인 그는 경제학계의 코페르니쿠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저자에 대해 좀 먼저 살펴보면은요. 듀크대 경제학과 교수로 경영대학원 그리고 신경과학과와 의대 등에 두루 적을 두고 있는 이 소속이 여러 군데네요. 한마디로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IT 미디어 랩과 경영대학원의 방문 교수이자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의 연구원이기도 합니다. 페이퍼가 무척 화려하죠. 행동경제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일상생활과 기업 경영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참신하고 탄탄한 이론을 통해 미국을 대표하는 소장 경제학자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 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신진 경영대가 10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뭐 어렸을 때는 약간 좀 성장통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고이긴 하지만. 예, 뉴욕에서 태어난 이 댄 에리얼리 교수는 어릴 때 이제 이스라엘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예, 방금 말한 이 사고가 18세 때 전신화상을 좀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장기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다가 뭐 병원에 있으면은 좀 시간이 많이 나지 않겠어요?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도 있고 그들이 그런 좀 어렵고 그 밀폐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나 아마 많은 좀 학문적 소스로 발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좀 의외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본성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때였다고 하고요. 이러한 결과물들이 쌓여서 결국 행동경제학의 대가로 오늘날 이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 전신화상이라는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난관을 이겨내는 정도를 넘어서고
오히려 성공으로의 이런 자양분으로 만든 이런 과정을 보면 확실히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잘한 부정행위를 얼마쯤은 저지르며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뭐 볼펜이나 A4지 박스 한번 안 갖고 온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이 제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얀 거짓말을 하고 이 상사에게 보고하는 지출 내역을 조금씩 부풀리기도 하죠. 뭐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쓰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신이 그런대로 착한 사람이라고 좀 믿으면서 '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TV나 대중매체에 나오는 뭐 혹은 어디선가 전해 들은 악당 같은 이들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세상에 관한 정의에 관해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음. 저자는 이 책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에서 이 사람들은 이 사소한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이득을 얻는 동시에 자기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라며 합리화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 자신이 근본적으로 착하다고 믿는 성향이 강하고 이런 착한 사람 개념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적인 이미지와 이기적인 욕망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려 애쓴다는 것이죠. 마치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을 조절하듯이 말입니다. 어, 뭐 이런 현상을 좀 입증할 다양한 실험과 뭐 사례, 연구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좀 재밌었던 얘기를 좀 살펴보면, 저자는 이제 좀 실험군들을 정해서 시각장애인과 일반인 실험 진행자로 하여금 택시를 타게 해서 운전자들의 대응 방법을 살피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 택시 운전사들은 일반인에게 일부러 길을 돌아가는 부정행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저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이 시각장애인에게 훨씬 더 쉽게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택시 운전사들은 좀 시각장애인을 속이는 것에 더 큰 죄의식과 좀 양심의 저항감을 느꼈던 것이죠. 이 책은 좀 우리의 정직하지 못한 이 비윤리적인 행동이 인간관계에서 또 비즈니스에서 또는 정치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이것이 스스로는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혁신적인 실험과 이런 여러 놀라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낱낱이 파헤친 뒤에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자고 제안을 하는데요. 덧붙여 좀 부정행위를 통제할 방안도 나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런 부정행위가 좀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비용 편익 분석이 아니라 한 개인이 가진 퍼지 요인으로 인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퍼지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제 산업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사전적 정의는 연소되지 않은 가스가 이 고로나 이 노 안에 또는 이제 기타 장소에 차 있으면 점화를 했을 때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점화시키기 전에 이것을 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환기시킨다 뭐 하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사전에 좀 김을 빼서 균형을 맞춘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지 요인에 따라 사람들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자 할 때 이런 자기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뭐 하는 이런 얘기죠. 스스로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 이 저항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도덕적으로 이 넘치는 것과 모자라는 것을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인물로 유지하려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저자는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우리의 행위는 이 경제적인 동기보다는 도덕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로 보아 사람들은 표준적인 경제 이론이 이제 예측하는 것보다는
뭐 그래도 훨씬 더 착하다고 좀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퍼지 요인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나오는데요. 즉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을 덜 속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도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기 합리화와 자기 기만이 좀 일정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자는 이따금씩 도덕성을 재는 이 저울에 0점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질수록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현실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현재 행동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권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종교에 이런 내용들이 많죠. 고해성사, 천주교, 그리고 이제 유대교의 속죄일 제도,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어떤 것에 좀 유혹을 느끼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십계명을 암송할 수도 있겠죠. 여러 사례를 들면서 좀 유혹의 순간에 아주 작은 각성장치 하나가 장황하고 거창한 설교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둑질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오 주여"라고 암송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예를 들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점심과 저녁으로 샐러드만 먹었으므로 '저녁에 지금 쿠키 몇 조각은 먹어도 괜찮지 않나?' 하면서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게 좀 일반적이죠. 마찬가지로 자신의 좀 전반적인 삶을 돌아볼 때 스스로가 꽤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사소한 부정행위는 너그럽게 허용하고 맙니다. 자신이 정한 기준을 한번 깨고 나면 더 이상 자기 행동을 통제하려 들지 않는 경향이 이제 문제인데요. 그때부터 부정행위의 유혹에 이전보다 훨씬 쉽게 넘어간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관련된 사례를 좀 더 살펴보면 이런 현상을 좀 입증하기 위해서 저자는 하버드대의 경영대학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명품과 짝퉁 실험을 제시합니다. 명품은 20개의 클로에 선글라스, 개당 가격은 대략 40만 원 정도인 제품이고요. 에리얼리의 이 1 연구팀은 진품, 그리고 가짜품, 그리고 진품 여부에 설명이 없었던 이 제품들, 즉 세 가지 조건을 설정하고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진품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선글라스를 쓰고 복도에 나가서 벽에 붙은 포스터와 이 창밖 풍경을 보면서 착용감과 품질을 느껴보라고 지시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수학 문제 20개를 5분간 푸는 과제를 내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대부분이 한 3분의 2 정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정답을 맞힌 수에 따라 돈이 지급되는 과제였는데요. 여기서 연구팀은 참가자들이 속임수를 쓸 수 있는 여건을 임의로 조성을 합니다. 즉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인데 답안지를 제출할 때 답안지를 파쇄기에 넣은 뒤에 자신의 정답 개수를 스스로 보고하게 한 것입니다. 이때 파쇄기는 작동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죠. 실험 결과 이 진품이라고 말을 하고 물건을 좀 나눠줬던 이 집단에서는 실제보다 더 많이 풀었다고 보고한 학생이 약 30%, 그리고 가짜 제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그 학생들의 집단은 이 거짓 보고 비율이 74%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설명하지 않은 집단은 42%였고요. 30%에서 42%라고 하면 이는 사실 진품 집단에 가까운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진품의 정직성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 제품을 사용하면
스스로의 자아의 도덕적 제약이 느슨해져서 부정행위의 길로 들어서기 쉽다 하는 것이 이 실험의 핵심 내용이죠. 인간은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에 더욱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인 듯합니다. 저자와 연구팀은 이 가짜 제품이 타인의 정직성을 의심하게 많은지 여부도 살펴보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진품과 가짜 제품, 실제로는 진짜 제품이고요. 이 선글라스를 착용한 뒤에 설문에 응답하게 합니다. 설문은 내가 아는 사람이 마트에서 새치기 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을 평가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미안해, 차가 너무 밀려서 라는 변명을 할 때 이것이 거짓말일 가능성을 평가하라. 뭐 이런 종류의 좀 문항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과 같습니다. 앞의 결과와 비슷하죠. 이 가짜 제품을 착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이 자신의 지인이 새치기를 할 가능성이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변명이 거짓말일 가능성을 진품 착용자보다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뭐 추가로 비슷한 사례를 여러 번 실험을 해도 결과는 같았다고 하고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소위 짝퉁이라고 하죠. 이 가짜 명품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부정직해지기 쉽고 동시에 남을 불신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가짜 제품 자체는 해가 없을지도 몰라도 스스로의 의지로 소유하는 이런 소위 짝퉁 명품은 우리의 행동은 물론이고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이 부정적으로 변화시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짝퉁에 대한 소유의 대가를 도덕성이라는 화폐로 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사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가장 비싼 제품은 공짜라는 말도 연관이 있지 않나 합니다. 책의 내용은 대부분 이런 좀 주장의 연장이고요. 특정한 이론이나 그런 좀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책에 워낙 재밌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례를 소개하는 게 더 좀 의미 있지 않나 해서 핵심적인 사례를 몇 가지 좀 추려볼까 합니다. 이 사례는 책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MIT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부엌 냉장고에 미끼를 던져 놓았다. 기숙사 전체 냉장고들 중 절반에는 콜라 6개들이 팩을 넣어 두었고 나머지 절반에는 $1짜리 지폐 6장을 접시에 담아 놓았다. 그런 다음 나는 이따금씩 냉장고들을 둘러보며 콜라와 돈이 어떻게 되는지 살폈다. 자연과학 용어를 빌어 설명하자면 콜라와 돈의 반감기를 측정한 셈이다. 실험 결과는 기숙사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예측처럼 콜라는 72시간 안에 모두 없어졌는데 흥미롭게도 지폐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냉장고 안에 지폐를 꺼내 복도에 있는 자동 판매기에서 콜라를 사 먹을 수 있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물론 이것이 매우 과학적인 실험이 아니라는 점은 나도 인정한다. 냉장고에 콜라가 있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지폐가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은 실험은 사람들은 현금 가치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물건은 기꺼이 훔치고 싶어 하고 또 그럴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람들은 동시에 진짜 돈은 훔치기를 꺼린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무실에 있는 인쇄용지를 집에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는 해도 사무실 금고에서 $4를 꺼내 그 돈으로 집에서 사용할 인쇄용지를 사지는 않는다. 재밌는 내용이죠? 추가로 보겠습니다. 책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어느 날 피터는 열쇠를 챙기지 않은 채 현관문을 잠가버린 탓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는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정식 허가를 받은 열쇠장이를 불러왔다. 이 사람은 피터가 그렇게 열려고 애써도 열지 못한 문을 불과 몇 초 만에 열어줬다. 얼마나 빠르고 쉽게 문을 여는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피터는 열쇠장이에게서 들은 도덕성과 관련된 교훈을 들려줬다. 문을 쉽게 여는 것을 보고 피터가 깜짝 놀라자 열쇠장이는 이 자물쇠는 정직한 사람들을 정직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하려고 달아놓은 장치일 뿐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세상 사람들 중 1%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죠. 또 1%는 어떻게든 자물쇠를 열어 남의 것을 훔치려 합니다. 나머지 98%는 조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동안에만 정직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한 유혹을 느끼면 얼마든지 정직하지 않은 사람 쪽으로 옮겨갑니다. 당신이 아무리 자물쇠로 문을 꼭꼭 잠가도 도둑이 털려고 마음먹는다면 얼마든지 당신 집에 침입할 수가 있죠. 자물쇠는 문이 잠겨 있지 않았을 때 유혹을 느낄 수 있는 대체로 정직한 사람들의 침입을 막아줄 뿐이죠.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꼭 사례가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주위에 지나간 사람들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항상 무언가를 주도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거기에 반대하는 역시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중간에서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을 선택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좀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발현된 것이죠. 하나 더 볼까요? 책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 학기가 끝날 무렵 학생들의 할머니들이 집중적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주로 기말고사 직전이나 리포트 마감 기한 직전이었다. 평균적으로 한 학기에 수강생의 약 10%가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면서 보통은 할머니다. 시험 일자나 리포트 마감 기한을 미뤄달라고 했다. 이것은 물론 매우 슬픈 일임에 틀림없다. 나는 언제나 학생들과 가족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눌 준비가 돼 있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하지만 학생들의 이 가족에게 왜 하필 기말고사 직전의 그 한 주가 그토록 위험한 시기일까 하는 의문은 남는다. 나뿐 아니라 대다수 교수들이 이런 수수께끼 같은 현상을 목격한다. 기말고사와 할머니의 갑작스런 죽음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만하다. 가족 내의 역학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유도한다 할지라도 1년에 2차례씩 기말고사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할머니들의 죽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가설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할머니의 죽음이 학생들의 시험 및 리포트 준비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 말이다. 이 경우 학생들은 부족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고자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이런 가정이 옳다면 우리는 무슨 이유로 학생들이 학기 말에 할머니를 잃을 위험에 그처럼 많이 노출될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어쩌면 학기 말이 되면 학생들은 몇 달 동안 날마다 새벽까지 공부하느라 너무 지쳐서 어느 정도 도덕성을 상실했을 수 있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자기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몇 달 동안 여러 과목의 수업을 듣느라 지친 학생들이 학기 말에 시험 및 과제 제출의 압박감을 완화하려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마치 7자리 혹은 8자리 숫자를 외우고 기억해야 했던 사람들이 그 일이 끝나고 난 뒤 달달한 초콜릿 케이크를 먹으러 달려갔던 것처럼 말이다. 어떤가요? 이 사례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다르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이 접해온 내용들 아닌가요? 실제로 학교 다닐 때 제 이 동창 지인 중에 한 명은 이 사례를 그대로 써먹기도 했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책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죄악이라는 것이 이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뭐 벌레나 몸속의 암과 같아서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주지시킵니다. 즉 우리는 매일매일 죄악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뭐 그런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수양하고 연습해도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모호한 개념인 이 선함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준, 이 판단 근거를 정해서 그를 지켜가는 것, 나름의 또는 스스로의 올바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줄 수 있는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의 화두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